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북미 협상에 발맞춰 여당과 정부, 청와대도 평양 공동선언 후속 조치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당정청은 비준안 동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등 야권 설득에 나섰는데요. 네, 하지만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으로 보수 야권의 반발이 더 거세져서 여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김형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형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문제에 앞서서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에 대한 평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한국당은 진전 없는 방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가 엇갈리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풍계리 같은 경우는 이미 북한에서 한번 그런 어떤 그 스스로 그런 공개하는 그 행동을 취한 적이 있고, 네. 물론 이제 이번 갱도를 뛰어넘어서 3번, 4번까지 연다는 것, 또 구체적으로 좀 더 폼페이오 장관이 영어로 말하자면 good productive conversation, 소위 생산성이 있는 대화를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또한 용기라 이런 데 대해서 칭찬한다는 측면에서 아직은 언론에 공표할 수 없지만 상당히 어떤 그 북한과 미국 사이에 진전된 어떤 대화가 있고, 또 조만간 열리게 되는 어떤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게 공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을 앞세워서 사찰단을 모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정한 진전이 있을 것이고, 단순히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일방적으로 북한이 하는 어떤 핵 사찰에 대한 그냥 보여주기식의 어떤 그 가지고 미국이 그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었을 거라는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비핵화 로드맵이 시작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 의원님은 이번 좀 엇갈린 평가 일단 어떻게 보세요? 일단 아직은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초기 단계인 것 같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회담하고 입장에서 나 성과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겠지요. 폼페이오 장관은 정확히 정치인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차기 대권 후보로까지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의 업적을 포장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현재 프로세스는 신고, 검증, 폐기의 단계인데 우리나 또 미국이 또 국제사회 가장 원하는 것은 신고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이 신뢰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풍계리를 일단 사찰을 하자. 그런데 이제 풍계리는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국제 기자단이 들어가서 본 상태에서 부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컴퓨터를 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풍계를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시 검증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물론 의미 자체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자체 사안을 놓고는 아직은 좀 빠르다. 단지 공개 못할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우리가 파악해야만이 정확한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과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이런 흐름 속에 당정청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이 반대 논리가 정확히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데. 글쎄 자유한국당 반대 논리를 제가 자유한국당 당원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이제 현재는 이것이죠. 굳이 국회 비준이 필요한 것인가? 국회 비준을 받으려면은 현재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정확한 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예산 추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비준으로서 끝나는 대통령의 비준 끝난 것이지 국회에서의 동의와 비준 절차 필요할 것인가라는 거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필요할 겁니다. 궁극적으로는요.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또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도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거든요. 정말 신고 단계가 이루어졌다는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과정에 돌입했다 하면은 저는 그때는 얼마든지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통과시킨 다음에 남북 간의 화해 무드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섣부르게 아직 북한이 저러다 많이 북한이 중국 속된 말로 중국 믿고 우리 비핵화 천천히 하고 못할 수 있다. 파키스탄 모델을 따라가겠다. 파키스탄 모델은 그냥 계속 애매모호하게 버티면서 핵 국가를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우리가
판문점 선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보면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뭐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지켜봐야 한다. 지금 재정 추계 없이는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아마 그것은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신뢰의 수준이 뭐 여야가 입장이 굉장히 정반대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이제 오픈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분히 본인이 직접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한 상황에서는 일정 정도 물론 북미의 정상 간의 어떤 대타협을 통한 회견을 통해서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제로 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남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데 대한 정당성의 확보라든지 또 인도주의적 차원 물론 이제 대북 제재라는 것이 미국과 사실 나란히 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만서도 당장 필요로 하던 그동안의 남북 간의 여러 가지 어떤 인도주의적 의료, 보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 북한을 동기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전략과 전술의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어떤 정당성을 만들어가고 예산을 만들 수 있는 터전을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 문제를 두고 갈등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워크숍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초청이 되면서 일부 의원들이 퇴장을 한 건데 지금 당정청에서 이 비준 문제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상황을 볼 때는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당 내부의 상황이고 또 굳이 당 워크숍을 하는데 장관을 불러서 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좀 방법적인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도 있고 내부적인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고 난 다음에 동의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어떤 정부 입장도 들어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급하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저희들 뭐 안 의원님도 계셨습니다만 당의 워크숍이라고 하는 게 너무 조속하게 보여주기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섣부르게 이런 어떤 파이름이 내고 나는 오히려 안 한가 보다 못한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더군다나 내용이 무슨 뭐 북한에 대한 측면을 뛰어넘어서 서서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불어오는 혹은 민평당이나 이렇게 불어오는 정역 개편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들도 의원들 의중 속에서는 아니 현재 몸담고 있는 정당에 대한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흔들리고 있거든 중소 정당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더욱더 그 속에 묻어 있음으로 인해서 당의 어떤 지도부들이 한 방향으로 몰고 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형국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앞서서 리포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면에는 이 당내 정체성 갈등이 다시 또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울리기 힘든 그런 두 집단이 합쳤다고 볼 수 있겠죠. 뭐 경제 이슈와 별 상관이 없겠지만 안보 이슈에 관한 한 굉장히 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국민의당 소속 특히 이제 호남을 지역구로 하는 호남 정치적 배경을 하고 있는 의원들은 사실 민주당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분도 분명히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미래당 출신 의원들은 한국당과 가까운 그런 뭐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 치열한 노선 투쟁이랄까 내부의 치열한 그 논쟁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당내에서 그걸 거쳤다는 이야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방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관을 부르기 전에 내부에서 본인들께 의원 수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치열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논쟁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사실 아마 두렵기 때문에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내 이견을 노출하면 또 언론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현재 안보 이슈에 관한 바른미래당의 국민의당의 정확한 노선 정립이 없고서는 앞으로도 이런 개별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런 흐름 속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평양 발언과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살아생전에 정권 안 뺏긴다. 국가보안법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대목인데 이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보다는 실제로 이제 그동안의 2007년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의 공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잘 못해서 정권을 잃었으니 앞으로는 정권을 잃지 않도록 정권을 잃음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가 지난 10년이
오히려 후퇴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는 남북 관계가 지속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도 초기에는 우리 통일 대박론 이런 걸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뭐 유라시아 뭐 무슨 뭐 프로젝트도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라면 저런 얘기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에 단절된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단절의 의미를 말하자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하던 동안에 단절됐다는 것을 풀이하면서 역사의 순리에 맞게 말하자면 냉전에서 탈냉전으로 가는 순리에 맞게 우리도 통일 지향으로 가자. 근데 그동안에 보수 정권이 있는 동안에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이 이제 이해찬 대표의 설명이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더 노력해서 그 뒤에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 당을 더 다독거려서 말하자면 국민들의 선택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데 이렇게 그 인용분만 보다 보면 마치 독재를 하겠다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보수 집단도 그렇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발끈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 시기와 장소의 문제겠지요. 아마 뭐 당직자들끼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저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만은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북한의 권력서 제2인자죠. 앞에서 이야기했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게다가 그 앞의 이야기가 남쪽의 보수 세력을 타파하고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계속 집권을 하겠다 걱정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만 본다면은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의 조선노동당과 남쪽의 민주당이 손을 잡고 남쪽의 보수 세력을 다 밀어내겠다, 타파하겠다 이런 의미롭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해석 여기를 충분히 남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가보안법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남쪽 내에서 국회에서 얼마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의 정책이라면 할 수 있는 건데 국가보안법의 대상인 북측 관계자 앞에서 그런 이야기, 또 북한에서 이야기했다는 거. 게다가 이제 국가보안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법입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요,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엄연히 실체하는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집단을 실체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이 국가보안법이거든요. 통일되고 남북한이 화해 협력이 돼서 한다면 필요가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에는 분명히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형법은 우리의 보안법보다 훨씬 엄격하게 관련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북 관계가 화해된다면 북한에 대해서 자 우리도 보안법 없을 테니까 북한도 노동당 규약 없애라 하는 협상 카드로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수 있는 거죠. 예.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그 부분도 어차피 이제 큰 흐름에 있어서 탈냉전 시대 통일로 가야 되는 것이 이제 불가역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낡은 어떤 제도들이 있으면 남북이 같이 말하자면 고쳐 나가자.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했으면 크게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가보안법만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동안에 야당을 했던 현 여당 입장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사례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것도 이제 복순으로 깔고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닥 지금 그 연말 국회를 앞두고서는 오히려 이게 방법에서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가집니다. 네, 제가 다음 질문으로 넘기려고 했었는데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발언 기회를 좀 드렸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남북 국회회담의 올해 내 성사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보수 야당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 좀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국회에서 매 국회의장이 들어오면요. 매번 국회의장인 게 2년입니다. 2년 국회의장이 들어서면 처음에 기자회견을 하면 남북 국회회담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매번 해왔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서 이해찬 총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그때마다 남북 국회회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국회의장의 폼내기, 생색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국회에 모든 권력이 모아져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서 사진 찍기용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김정은의 제가, 김정은의 동의, 김정은의 뜻이 모아지지 않은 회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물론 남북 간의 교류를 보여준 상징적인 측면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뭔가 남북 회담에서 숟가락 하나 얻고 싶다는 의미에서 항상 할 수 있는
카드가 남북 국회 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려면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국회의장, 부의장들 가가지고 사진 찍고 오는 그런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네. 그야말로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행사가 된다. 이렇게 좀 지적하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북한에서의 국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또 사실 심지어 남한조차도 그동안에 거수기 역할을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 발언을 누가 하느냐 국회의장단이 이제 해서 하는 것이 그나마도 형식적 논리에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본다라면 여당 대표가 국회회담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당의 집단을 단결화시키는 매개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하나의 어떤 뭐랄까 전략 전술의 차원의 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고 특히 이제 국회 비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남북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의 말하자면 이 현 여당뿐만 아니라 여당과 같이 지지하는 이 남북 문제에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어떤 단결. 어차피 남북 국회회담을 열었을 때 자유한국당이 안 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평양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짚어봤는데 앞서서 짚어봤듯이 이해찬 대표 취임 이후에 발언한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전반적으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가지는 정치학적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역으로 보면 어쨌든 그동안에 말하자면 친노, 친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정책 통으로서의 수장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현재의 청와대의 직무 기능이 조금 다소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 정책에 있어서 충분히 한 방향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당 정청 관계에 있어서 당 주도력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물론 첫 번째에 있어서 종부세라 이런 부분은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서 청와대가 힘쓸어 주기의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실제로 이것이 어떤 그 청와대의 주도력이 당의 주도력을 넣고 그것이 한편으로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죠. 청와대가 잘못된 스탠스를 가졌을 때 교정할 수 있는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이 마찰이 될 때, 갈등이 될 때는 오히려 상당히 어떤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배경이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의미 등을 고려했을 때 안 의원님은 이 대표의 발언 내용이 가진 정치학적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해찬 총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경선을 할 때 한국당에서 굉장히 바랬다고 그래요. 이해찬 당대표가 당선되기를 바랬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역으로 본다면 이제 경쟁 상대라고 측면에서 볼 때 이해찬 대표가 될 경우에 이른바 중도 세력으로의 세력 확장이 좀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선거에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해찬 대표도 그 상대 진영의 평가를 좀 유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찬 총리가 그렇게 상대 진영에서 보는 것은 막말 때문에 말을 마구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이해찬 대표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상대 진영에서 또는 중도층에서 본다면 좀 심하지 않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 전체를 생각한다면 정말 말을 가르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정치인은 말로 승하고 말로서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굉장히 자극적인 어휘 선택이 많습니다. 보수 세력 괴멸이라든지 이건 정치는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적이 아닙니다. 야당은 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현들은 적으로 규정하고 싸운 듯한 그런 모양을 보기 때문에 야당이 반발하는 겁니다. 특히 여당 대표, 특히 실세 대표라고 좀 알려졌기 때문에 야당을 포용하면서 전국 운영해야 될 중요한 책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말을 해가지고 야당을 자극해서 반발하면은 국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의 말, 본인을 위해서도 또 당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 좀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배경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이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이제 올해는 문재인 정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첫 국정감사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 좀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글쎄 이제 국감의 이슈는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야당의 장입니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장인데 작년 국감은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사실 그 국감에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1년 동안 기간이 절반은 박근혜 정부였고 절반이 새 정부였기 때문에 공격이 할 수 있는 게 좀 어려웠죠. 그러나 이번은 이제
오로치 1년 자체가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그런 업적과 실적 또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제 지적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아마 안보 이슈는 기본적으로 하고 게다가 이제 경제 실정에 관한 문제, 일자리 문제는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54조를 투입해 놓고도 아마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9월 달 그 취업 통계가 나오면은 굉장히 또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특히 이제 경제 문제, 일자리 문제에서는 철학 자체가 굉장히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야당과 여당 사이에.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경제 문제를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야당의 공격에서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차원이 있고요.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당과 야당이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한노위 같은 데서 노동 관련된 어떤 최저임금 문제가 얘기가 될 것이고 법사위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어떤 양승태 대법관의 문제라든지 영장 문제라든지 예. 또 오늘 뭐 판결에 난 직권 남용의 문제라든지 어떤 법원 내부에서 어떤 말하자면 그 사법 그 개혁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재위 안에서는 이미 또 심재철 의원이나 이렇게 사실은 상임위를 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논의 긴장 관계도 있고 또 유은혜 장관이면서 또 그런 어떤 교육위 같은 데도 상대적으로 긴장 관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상임위들의 어떤 긴장 상태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그래도 전반적인 일방향적인 파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하나 더 여쭙는 게 심재철 의원은 기재위에 소속이 돼 있잖아요. 민주당은 사퇴를 네.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으로 어떻게 좀 흘러갈 것으로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요. 자유한국당에서도 그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당 전체가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좀 축소하는 방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과잉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짧은 그런 코멘트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대치 국면으로 가기는 좀 작은 부분으로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안 의원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 뭐 심재철 의원을 기재위에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뭐 정치적 공세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야당에서 선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그냥 그리고 또 자존심상 나갈 수도 없을 겁니다. 아마 초반 이제 그 국감이 열리면 기재위 차원에서 초반에 뭐 약간 공방이 있겠지만 뭐 그 문제는 이제 넘어서서 다른 사안을 놓고 싸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 안영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